만나서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상윤입니다. 우선 귀한 자리에 발표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소개해 주신 대로 지금 발표되는 제 연구는 2009년에 이제 문신 저술상 우수상을 받은 제 논문 그 욕망과 타부의 접점을 한 걸음 더 발전시킨 연구라고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준비한 원고를 읽으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신 조각은 시메트리 조각, 생명주의 등과 같은 수식어가 항상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 저는 그동안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았던 원시주의와 원시주의의 다양한 특성 중에서 특별히 이 내재적 충동에 집중하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충동을 다시 양분한다면 비렐름 보링거의 추상 충동과 낙당의 욕망과 관련되어 있는 충동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가였던 문신이 조각을 시작한 시점은 1960년대 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효진 학예사의 논문에서 처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구상회화에서 추상화로 전환한 1961년부터 회화에서 조각으로 이행한 1960년대 중반까지 5년 남짓의 기간은 문신에게 잠재되어 있던 추상 충동이 발현된 기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의 이유를 비렐름 보링거의 추상 충동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보링거는 인간에게 원초적인 예술 의욕이 내재하며 있는 감정이입 충동과 추상 충동으로 나뉜다고 보았습니다. 이 중 추상 충동은 인간이 미지의 환경에서 느끼는 불안과 공포와 관련이 있습니다. 환경과 대립 관계에 놓일 때 인간은 내면의 심리에 집중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신 활동으로서 추상 미술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와 태평양 전쟁, 해방과 6.25 전쟁 등 격변의 시대 속에서 문신이 경험했을 정체성의 위기, 내적 불안, 상실감 등은 추상 충동의 배경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느 한 곳에 완전히 소속되지 못했던 문신의 불안정한 정체성은 사회학자 로버트 파크의 주변인 개념을 연상시킬 만큼 당시로서도 일반적이지 않는 삶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본 유학 시절의 예로 든다면 이 시기의 문신은 제동경 조선 유학생 그룹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제동경 미술협회는 동경내에 있는 미술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조선 미술가 200여 명이 참여하는 주류 단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방 후에 대한미술협회에 화가로 등록했던 문신이 유력 단체였던 제동경 미술협회에는 참여하지 않은 사실을 미루어 볼 때 그의 일본 유학 생활이 일본인은 물론 조선 유학생과도 친밀하였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또한 1949년부터 국내 미술가들의 등용문이었던 국전 참여를 거부했었던 이력 또한 당시로서는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전에 김지영 선생님께서 문신의 자아상을 일본 작가들과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반대로 제 동경 유학생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작품에서도 나타납니다. 1910년에서 40년대까지 일본 미술학교들의 졸업작품이 자아상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자아상은 문신에게도 친숙한 주제였으며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반신의 고전주의적 양식을 따랐던 당시의 경향 또한 문신이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한 동경예술학교의 졸업작품 크기가 지금 노란색의 사각형인 12호 크기의 비율인데요. 12호 크기에 제한되었던 것에 반해서 문신의 작품이 가로 80cm, 세로 94cm의 한 30호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또한 음주로 이렇게 붉어진 목을 강조하고 상당히 다리를 들어 올린 동적인 자세로 그린 점에서는 다른 자아상과의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는 일찍부터 간판 그림을 그렸던 그의 이력이나 화집을 통해서 접했던 서양 미술의 영향으로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자아상에서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예술가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세상에 대항하는 도전적이고 나르시시즘적인 정체성의 표현이 두드러집니다.
그의 작품은 당시 이제 동경예술학교로 나왔던 고이도, 이종우, 김용준과 같이 민족적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복이나 전통 의관을 착용한 자화상과도 달랐으며, 태평양 전쟁을 앞두고 1940년대에 만연했었던 암울하고 무기력한 제동경 조선 유학생들의 자화상과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방 후 1946년 문신은 마산 다방에서의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957년 모던 아트 협회에서 활동하면서 도브라주까지 그렸던 작품들은 되게 표현주의적인 반구상의 회화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수탉의 드로잉이나 국화의 드로잉, 그리고 나리꽃에 나타나고 있는 반복적인 뿔 형태와 예리한 선들은 1970년대 곤충 형태의 문신 특유의 조각의 전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프랑스에 건너간 1961년부터 1970년까지 9년 정도의 기간은 문신이 자신만의 현대성을 모색하기 위한 조형적 과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피카소와 조각가 라즐로 자보의 영향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헝가리 출신의 조각가 자보는 문신에게 고성을 보수하는 일과 자신이 운영하는 아카데미 기초의 대생 수업을 맡았습니다. 그는 피카소, 에른스트 무어, 로랑스, 브랑크스 등 당대 유명 조각가들과 왕래하였고 젊은 조각가들의 살롱, 신사실주의 살롱 등의 전시를 개최하였던 상당히 영향력 있었던 조각가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른쪽 사진은 문신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각과 비슷한 제목의 자보의 작품으로 1947년에서 51년 정도까지 자보가 이 연작을 제작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보의 작품 주제와 내용은 되게 원시주의, 초현실주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1953년에 자보는 에스키모와 북극을 여행할 만큼 원시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졌으며 생명체가 증식하는 듯한 유기체적 형태의 추상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태양의 신이라든지 원시동물, 토템과 같은 제목을 붙여서 태고, 원시, 시원 등과 관련된 원시주의적 주제를 드러냈습니다. 문신의 과도기 추상도 처음에는 자보의 작품과 좀 유사한 면이 있었는데요. 1967년에 사진으로만 남아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품 사진을 보면 자보의 작품을 연상케 하는 해양 식물의 줄기나 잎과 같은 형태라든지 어떤 그 버섯처럼 보이는 형태가 이렇게 반복되는 구조들을 보였습니다. 또한 초기작임에도 불구하고 관람객이 내부에 들어갈 수 있는 큰 규모를 시도하였고 이 때문에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각이라는 별칭이 붙은 점은 독특한 일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각 내부에는 색 아크릴판과 전구를 설치하였는데 이 초기 조각을 문신은 플라스틱 아트라고 불렀습니다. 플라스틱 아트라는 명칭에서는 고성 보수 작업이나 신혼집 실내 장식을 통해 터득한 건축적 방식의 작품이라는 점과 그것이 새로운 형식의 시도임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철근과 철사, 금속 그물로 기본 골조를 만들고 그 위에 석고를 직접 바르고 굳어진 석고를 조각하듯이 갈고 조각하는 그런 형태로 직접 형태를 만들어가는 직조 방식은 기존의 캐스팅 방식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도불 직후인 1968년 자보의 독일 개인전 도록에 문신의 작품이 실리면서 둘의 사이도 조금 멀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차 도불부터 시작했던 모래회화의 표절 사건과 자보의 도록에 자신의 작품이 실렸던 일들을 겪으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문신이 이 시기에 독자적인 조형적 정립에 주력했던 것으로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면 피카소의 영향은
자보와 달리 피카소의 영향은 문신의 예술 세계 전반에 걸쳐서 초기와 중기까지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신의 1957년 작품 소는 피카소의 1945년에 소 연작 판화들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며 53년의 소녀와 50년의 닭장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면 분할에서 입체주의와 유사한 화면 분할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문신 특유의 추상 조각 형태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67년에 보신 것처럼 이 정갈 형상의 목조에서 시작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작품은 문신의 대표작인 태양의 인간과 같이 반복되는 반구 형태의 이 끝에 이제 집게 형태를 단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끈한 표면의 볼륨과 날카롭고 예리한 각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만지고 싶은 촉각적인 자극과 공격성이 공존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러한 양가성이 피카소의 아비뇽의 아가씨들에서도 관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비뇽의 아가씨들의 하단 부분을 확대한 것인데요. 하단의 과일 바구니는 서양 정문화 전통에서의 성적 욕망에 관한 언급으로 포도, 사과, 배와 조각난 수박의 형태는 둥글거나 또는 날카롭고 뾰족한 형상으로 양분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만져보고 싶은 욕구와 물러서게 하는 공격성이 동시에 나타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피카소 사후에 학자들은 피카소의 원시주의가 서양 백인 남성의 시각에서 타자화된 식민지 아프리카를 시각화하며 성적 충동과 같은 정복 욕망과 이로 인한 죄의식과 두려움의 양가적 감정이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문신 역시 직관적으로 피카소의 작품에서 리비도와 두려움이 공존하는 것을 감지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신의 드로잉에도 피카소와 유사한 양가성들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문신의 드로잉 1969년 드로잉에는 피카소와 유사한 점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1930년대 상단에 있는 피카소의 초현실주의 시대나 혹은 1956년의 회화와 형태적인 유사성들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문신은 피카소의 이러한 드로잉 작품들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었고 이 작품들을 모사하면서 그의 원시주의나 관능주의적인 형태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문신은 1972년에는 피카소가 생전 당시였었는데요. 그때도 역시 피카소를 위한 어떤 오마주 작품을 구성을 하기도 하였고 1973년에는 살롱드의 5m 높이의 추모비 유니온디를 출품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문신은 피카소의 뒤를 이어서 반문명주의와 원시주의적 정체성을 형성하고자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 현대미술의 양대 주류 양식이었던 비하학적 추상과 서정적 추상과도 구별되었습니다. 저는 이 점을 통해서 문신 스스로가 자신을 어떤 현대전 야만인으로 모던 세비지로 규정하였던 것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도기를 지나며 문신은 보다 대담한 원시주의적 추상을 선보였습니다. 이 무렵부터 그는 아프리카 전통 조각에 사용되었던 아비도, 흑단, 주목 등 너무 단단해서 조각가들조차 기피 대상이었던 목재들을 섭렵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그의 조각은 원시주의적이기보다는 원시 미술품 그 자체처럼 보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점은 피카소와의 차이점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피카소의 원시주의는 서양 백인 남성의 관점에서 타자화된 식민지를 드러내었다면 문신의 관점은 제가 볼 때는 동일시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곤충처럼 보이는 문신의 조각은 원시 조각의 정체성을 동물 형성으로 시각화한 원시 토템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신의 현대적 토템에 나타나는 매끄럽고 풍부한 볼륨은 내면의 욕망과도 연결되어 있으며
여기에 내재한 두려움과 불안은 이 욕망을 통제하기 위한 탑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신 조각의 이 같은 특성들은 초현실주의 조각에서도 그 유사한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코메티 목이 잘린 여인에 대해서 할 포스터는 정적인 불안이 코드화된 희열과 불안, 매혹과 두려움이 나타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의 목이 잘린 여인에 내재된 언캐니와 공포를 잠재된 성충동에 의한 것으로 파악하면서 남성 주체로서 자코메티 내면의 결여가 타자화된 여성을 향한 분노, 즉 자코메티 자신을 향한 자기 경멸의 시각화로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포스터의 분석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설명은 부분적으로나마 문신의 조각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신의 조각에는 포스터가 지적했던 것과 유사한 두려움과 유희, 욕망과 불안, 공격성과 매혹의 상반된 특성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러나 초현실주의 조각과 비교해서 분명 문신의 작품은 초현실주의적 허무에는 빠지지 않았으며 모호하거나 폭력적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문신의 조각의 욕망은 무엇에 의한 것일까요? 2009년에 발표한 저의 졸고 욕망과 타부의 접점에서는 유방, 자궁, 성기, 엉덩이처럼 보이는 관능적인 형태를 성적 충동에 의한 것으로 설명을 했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욕망 아래 침잠된 결여에 주목하였습니다. 그것은 문신의 삶에서 가장 큰 결핍이라 할 수 있는 모성의 부재와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닷가에 젖은 모래를 그릇에 담고 젖가슴을 만들었다는 일화에서는 문신의 환상대상 아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고향 산천에 대한 그리움으로 구성되고 그의 전생에 걸친 예술적 충동이자 다각 원형의 모체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일화를 연상시키는 1960년대 초반의 드로잉은 환상대상 아에 관한 언급으로 볼 수 있으며 결여에 대한 자기 확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여는 훗날 모국이나 고향 마산으로 표상되는 안정과 보호의 축으로 그 의미가 교체 또는 확장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신에게 모국과 고향은 국가 민족과 같은 개념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마산 앞바다나 모래사장의 기억 같이 상당히 개인적이고 경험적인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 신체 일부를 닮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성의 신체 일부를 닮은 것 같은 관능적인 형태는 문신 개인의 성적 욕망 이면에 가라앉아 있는 환상대상 아의 시각적인 기표이자 낙강식으로 설명하면 소유하고 싶은 팔루스, 그러나 가질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문신 조각에 나타나는 남성성의 강조 역시 결여에 관계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문신 조각의 엄격한 대칭성과 직립성은 모성의 상실과 애착관계의 좌절에서 비롯된 아버지와의 동일시로 보입니다. 문신 조각이 두드러지는 긴장, 질서, 남성성, 대칭, 직립성 등은 환상대상 아 또는 팔루스를 소유하여 또 다른 아버지 또는 새로운 아버지가 되기를 이루고픈 충동의 시각화로 생각이 됩니다. 이는 부조, 어부와 회화, 고기잡이와 같은 초기 작품에서도 관찰되는 부분인데요. 액자에 여성의 누드를 둘러서 조각한 그 고기잡이는 화면과 액자, 남성과 여성의 대주를 통해서 남성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부분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초기 조각부터 유난히 큰 규모에 집중하였다는 점, 그리고 결투에 비유할 만큼 견고한 재료들과 싸움하는 것처럼 오히려 이러한 재료들과의 결투를 선호하였다는 점, 이런 점 역시 아버지와의 동일시 또는 팔루스에 대한 욕망과 충동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미국의 추상표현주의자들이 자신을 정의했던 부분에 비교하여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950년대 미국의 추상표현주의자들은 그들 자신과 유럽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들 자신이 유럽의 아류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18세기 벤자민 프랑클린의 노블 세위지 개념을 재등장시켰습니다. 고귀한 야만인, 즉 북미 대륙의 원주민이었던 인디언을 가리키는 이 단어는 대유럽 열등감을 극복하고 독자적인 현대성을 모색하고자 했던 1950년대 미국 미술가들의 자기 정의로 자주 인용이 되었습니다. 저는 문신 역시 문명이나 이성의 반대편에 스스로의 좌표를 설정함으로써 서구 모더니즘과 다르면서 한편 한국성에도 얽매이지 않는 문신만의 독특한 원시주의를 추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문신은 자신만의 현대성을 정립하려 했던 현대적 야만인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윤 선생님, 재밌는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1991년에 헝가리 조각가를 만나기 위해서 부다페스트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부다페스트 역사박물관에서 열린 문신 1940-91 회고전을 볼 수 있었어요. 그전엔 문신 작품을 뜨문뜨문 보다가 한꺼번에 대형 작품부터 시작해가지고 대규모 전시를 본 것이 문신에 대한 제 생각을 좀 이렇게 확고하게 가지는데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시의 경험으로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그의 작품에 대해 대칭, 에로티시즘, 생명, 유기적 추상 등으로 규정한 것처럼 저 역시 같은 관점으로 문신의 작품을 이해해왔습니다. 이 심포지엄에서 이상윤 선생이 발표하는 문신 조각의 원시주의와 내재적 충동은 발표자의 주장처럼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았거나 부분적으로만 다뤄졌던 문신 조각의 원시주의를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또한 이 발표를 계기로 문신 연구의 지평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문신의 조각에 대한 제가 가지고 있던 일종의 이제 편견이나 선입견을 일깨우는 논지를 제시한 점에도 감사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이 논문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개념이 많이 제기되었는데, 저도 크게 보면 아마 세 가지 질의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오전, 오후 발표 공이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작가가 라셀로 자본대인데요. 특히 거주할 수 있는 조각에 대한 문신의 기록과 실제 현실과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신의 태생적 배경이나 20여 년 전 재벌 한국인으로 살아온 배경을 근거로 로버트 파커의 주변인 개념을 가져와 문신의 삶을 가장 집약적으로 표현한 단어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 주변인뿐만 아니라 문신의 생애뿐만 아니라 이 발표문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현대적 야만인과 주변인과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발표자의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문신의 과도기에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문신이 원시주의를 추구하는 데 영향을 미친 작가로 야젤로 자보와 피카소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 1947년 파리에 정착한 헝가리 조각가 자보는 아까 뭐 다 나왔습니다. 다게르가의 아펜디포 디포 이름의 스토리를 열고 많은 작가들에게 만남의 장소이자 작업 공간을 제공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문신에게 고성의 보수를 주선한 것이나 대생 강습을 맡긴 것에서 문신에 대한 자보의 신뢰가 두터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신이 이 작업실을 중심으로 자보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1960년대 자보의 작품은 제가 볼 때는 복잡한 장아르퍼, 이미 자보 작품을 많이 봤습니다. 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초현실주의적이며 원시적인 특징이 두드러지므로 문신이 그에게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각으로도 불린 문신의 건축 조각을 자부가 1968년 자신의 도록에 1950년의 거주 가능한 조각으로 수록하면서 문신과 자보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파악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자보는 84년인가에 돌아가셨지만 91년에 헝가리에서 문신 회고전을 가졌어요. 그때 이미 이제 아까 앞에서 사진에서 보셨지만 헝가리에 가셨기 때문에 이런 자보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이런 좀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뭐 당사자는 돌아가셨지만 그 유족이라든지 또 또는 다른 관계 사람들 만나서 좀 정리를 할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건 1차 도불기 직후인 1962년에 문신이 시작한 모래추상회화를 재불 한국 작가가 표절한 바 있으므로 문신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다만 1948년에 르꼬로비제가 자보의 동굴 주거지를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아 1950년 유명한 롱샹 교회의 설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이것은 헝가리하고 독일 기록만 제가 확인했고 실제 르꼬로비제 조금 더 저도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르꼬로비제 쪽 자료에서는 자보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좀 확인될 필요가 있고요. 발표에서 소개하고 있는 흑백사진의 형태는 자보의 작품이라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자보의 특성을 보여주는데 그렇다면은 거장 문신의 도록에 수록된 문신의 해고에 언급하고 있는 플라스틱 아트, 말은 조형 예술이라는 말이겠죠, 그죠? 와, 이 도판 속의 작품이 동일한 것인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물론 사진 속의 동굴에서 나오고 있는 인물은 제가 판단할 건데 제 눈에도 문신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신의 작품에서 이러한 건축적인 조각은 매우 예외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이윤수 선생님이나 김상윤 선생님 발표에서도 이렇게 조금 고시 발전된 형태의 속에 공간이 있는 듯한 조각이 나왔습니다. 제 눈에는 그건 후대에 나오는 볼륨이 있는 문신 조각을 예고하는 것이지 건축적 요소를 찾을 수 있는지는 궁금합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사실 확인의 필요가 있겠다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발표자께서 좀 더 자료를 조사하셔서 규명을 하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피카소의 원시주의와 초현실주의를 탐구하며 그에 대한 존경으로 오마주한 작품도 제작한 바 있으므로 문신의 예술적 정체성이 피카소를 잇는 반문명주의와 원시주의에 있었음을 시사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발표자는 문신은 관습적 아름다움을 거부하고 낯설고 두려운 원시주의를 모더니즘의 형식으로 사용하였던 피카소의 현대성으로부터 자신의 예술적 정체성을 발표하였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문신 스스로는 자신을 현대미술의 한복판에 서 있는 현대적 야만인으로서 규정하였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그 근거로 유준상의 야생의 인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문신의 토템과 유사한 형태를 근거로 현대미술의 각 축장에서 현대적 야만인으로서의 자신을 정의하는 현대적 토템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전제로 프로이트와 할포스터의 저술을 인용하며 문신의 작품에서 성적 욕망 아래 침잠된 결렬을 추적하고자 한 것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특히 층만 아니라 결렬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발견 또는 주장이라고 생각되는데 다만 이를 논증하기 위해 문신의 작품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시주의의 특징을 보여주는 문신의 어떤 작품에서 현대적 야만인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 발표자의 의견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의 유방이나 성기, 엉덩이와 같이 신체 부분을 닮은 추상의 형태는 문신 조각에 드러나는 성적 욕망 이면에 가라앉은 환상 대상 A의 시각적 기표이자 락강식으로 설명하면 소유하고 싶은 팔루스이며 몸에서 떨어져 나간 거세 행위의 상징화 형태로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환상 대상 A는 락강이 말한 오브제퍼티 A와 같은 개념인지 아니면은 다른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락강은 프랑스의 타자 오뜨르에서 아를 가져와 소문자로 표기하여 있는데 이는 소타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은 때로는 젖가슴을 내주고 때로는 엉덩이를 꼬집어 뭐라고 끊임없이 중얼거리는 엄마라는 대상의 정체성에 대해 알 수 없는데 프로이트는 모든 대상에서 그것의 미적인 차원을 지시하기 위해서 큰 사물이라고 했었습니다. 락강은 이 개념에 착안하여 대타자, 대문자 아가 아니고 오뜨르의 욕망 안에 잠재한 수수께끼를 지시하기 위해 소문자, 즉 뿌띠 오버지 아라는 개념을 고안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와 닮은 타인인 타자를 지시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특별한 타자인 엄마를 대타자라고 한다면 타자 일반은 소타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락강은 오브제 뿌띠아를 기표의 형식적 체계가 난 잉여 또는 기표체계의 원인인 잉여 향락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이상용 선생님 결핍을 좀 더 주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환상 대상 아가 저한테는 여전히 생소한 개념이므로 여기에 대한 정의 없이 시각적 기표라고 하니까 조금 더 여기에 대한 보완된 설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의 연장입니다. 발표자는 결론에서도 벤자민 프랭클린의 고귀한 야만이라는 개념을 가져와 추상표현주의자들이 유럽을 향한 열등감을 극복하고 독자적인 현대성을 무색하고자 했음을 주목하며 문신이 자신만의 현대성을 정립하려고 했던 현대적 야만인으로 볼 수 있다고 마침표를 찍어서 본론의 논지를 거듭 반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신의 원시주의 조각이 지닌 특징을 압축하는 논리가 빈약하게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귀한 야만인의 개념은 장작 글루스와 쓴 교육론을 할 수 있는 에밀 또는 교육론에 대하여 이래 많은 이론가들의 언급되어 왔지만 그 뿌리는 호모라든지 플로니우스라든지 크시노폰 등이 실제와 상상의 아르카디아인을 이상하면서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랭클린 역시 풍미의 야만인에 관한 비고란 글에서 인디언 원주민의 관습과 그들의 백인에 대한 환대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잭슨 폴락도 인디언 원주민의 암각화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이때 구체적으로는 장작 글루소로부터 비롯되는 고귀한 야만인이란 개념과 또 여기서 발표자께서 제시하신 현대적 야만이란 용어 또는 개념 사이의 가로놓인 간극은 여전히 이 결론에 대해 의문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몇 차례 걸쳐서 문신을 현대적 야만인이라고 정의했으나 그 개념이 저에게는 여전히 막연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발표자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최태만 교수님의 질의문을 통해서 제가 내재적 격려를 받은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질문을 통해서 이제 추후 작성할 논문을 좀 더 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질의문을 쓰셨던 대로 현대적 야만인과 관련해서 첫 번째 질문과 마지막 질문을 합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시딩 원고의 분량이 원래 분량의 절반 정도여서 많은 부분이 생략이 되었는데 논문 전체 맥락상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몇 가지 제가 새롭게 발견한 부분을 자꾸 생략하지 못하고 보여드려서 오히려 문신을 현대적 야만인으로 볼 수 있나에 대한 근거가 지면상으로 조금 불충분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저는 문신의 조각을 이성과 지성, 논리나 미학적인 원리에 의한 조각이 아닌 내면에 내재된 충동을 따르는 원시주의적 추상으로 보고자 시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정 작품은 아니지만 문신의 에로티시즘 드로잉에서 나타나는 어떤 강박적인 특징이라든지 문신 조각 전반에 나타나는 단적인 직립성, 엄격한 대칭, 볼륨과 날카로움으로 인한 긴장감은 고도화된 서양 미술에서는 보기는 힘든 거리낌 없는 원시적인 형식에 가깝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은 문신이 서구 현대 미술의 형식을 따랐던 과거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예술적 정체성을 정립하였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스페인 출신 피카소가 현대미술의 본거장이었던 파리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했던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시주의를 따랐던 피카소마저도 결국 백인 남성의 시각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받는 것에 반해 문신은 있는 그대로의 어떤 비문명적인 관점을 솔직하고 거리낌 없이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신의 어떤 출신지나 인종, 교육적인 배경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서 저는 미국 추상표현주의자들이 자신을 유럽의 아류가 아닌 서부 인디언의 뿌리를 든 콜럼버스 시대의 뿌리를 든 노블 세비지로 여겼던 점에 착안하여서 문신 또한 서구 현대 조각에 대해 같은 입장을 취했던 것으로 생각하였고 이를 현대적 야만인, 즉 모던 세비지로 설명하고자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1968년 자보의 도록에 실린 작품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일단 자보의 도록에 실린 사진 속의 인물은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문신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뒤에 작품 형태상으로 보면 자보의 유기적 추상과도 최태반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보는 1947년에서 48년 정도에 실제로 거주 가능한 조각, 동굴 형태를 닮은 그런 조각을 제작을 했고 이 작품에 르코르비지에가 영감을 받아서 앞에 보신 것처럼 이제 롱샹 성당을 디자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문신 선생님 뒤에 있는 이 작품이 누구의 것인지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 사진 속의 인물이 문신 선생님이기 때문에 적어도 문신 선생님이 처음 프랑스에 갔던 1961년 이후에 이 사진이 촬영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보 도록에는 이 사진이 1950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 추측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1950년에 제작된 자보의 작품을 11년 뒤인 1961년, 적어도 61년에 촬영한 것. 다른 하나는 61년에서 1966년에 이제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시니까요. 이 5년 사이에 프랑스에서 제작했던 문신의 작품을 자보가 그 사진을 사용했을 가능성입니다. 문신 선생님은 메모를 통해서 자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S라는 이제 이니셜을 사용해서 후자 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두 가지 가능성을 어느 쪽이 맞다고 확실히 단정짓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작품이 누구의 것인가 보다 중요한 점은 이를 계기로 문신이 자신만의 독자적인 조형성을 확립하고자 했다는 점에 있을 것입니다. 1960년대 말쯤에 유난히 독창성에 관한 내용이 여러 건의 메모에서 확인이 되었는데 이를 근거로 추후 논문에서는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조형적인 전환의 계기 쪽에 좀 초점을 두고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이제 환상대상 아에 대한 내용인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환상대상 아는 오브제 뿌띠 아의 번역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석 교수님 같은 몇몇 락강 연구자들이 오브제 뿌띠 아 대신에 황산 대상 아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브제 뿌띠 아는 직역하여서 오브제 뿌띠 아를 직역하여서 소타자 대상으로 쓰기도 하는데 환상 대상 아가 오브제 뿌띠 아의 의미를 조금 더 잘 드러낸 번역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발표에서 환상 대상 아를 사용을 했습니다. 오브제 뿌띠 아는 주체가 지닌 존재적 결여에 환상을 투영하는 작용을 의미하거나 상징대를 뜻하는 대타자로 환원되지 않고 남아있는 무언가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무의식적 주체의 결여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고, 또 질의문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기표의 형식적 체계가 낳은 잉여, 기표 체계의 원인이 잉여 향락, 무의식의 구조 속에 있는 구멍과도 유사한 의미일 것입니다. 오브제 뿌띠아는 주로 주체가 갈망하는 구체적인 대상으로 구성되기도 하며, 끊임없이 이 대상들이 다른 대상으로 이제 대체되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결코 실제의 대상으로 가질 수 없는 결여의 구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문신의 무의식에 채워지지 않는 결여가 모성이나 조국이나 고향 마산이나 또는 어머니의 포근한 품과 같은 여체 또는 그러한 유의 다양한 오브제 뿌띠아를 구성해내고 있고, 이를 끊임없이 갈구하는 내재적 충동이 발견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젖가슴이나 성기와 같이 인체의 부분을 닮은 문신 조각의 관능적인 형태 또한 문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충동이 가리키는 오브제 뿌띠아의 시각적인 기표라고 생각해서 그와 같은 내용을 서술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좀 더 이제 자세한 설명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대타자, 오브제 뿌띠아 등 락강이 사용했던 몇몇 이제 정신분석학적인 용어에 대해서 실제 논문에서는 이제 주석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